33페이지 시가 복합 가봅시다. 첫 번째 작품 이세계 뭐? 부병루 나와있죠. 부병루 어딘지 알아? 몰라? 몰라? 알려줘. 고구려 수도였던 평양에 있는 누각이야. 알겠죠? 그러면 이색은 누굴까요? 이색? 이색? 이색. 고려말 충신이고요. 고려말 충신은 우리 3명 있어요. 되게 유명한 사람이 3명 있는데 우리는 그 사람을 삼은이라고 불러요. 삼은. 그래서 가장 유명한 사람은 포은. 누굴까요? 포은. 정몽주. 포은 정몽주. 들어봤지? 들어봤지? 포은 정몽주. 두 번째가 야은 길제. 세 번째가 길제의 시조 있잖아. 그리고 세 번째가 목은 이색. 그래서 포은, 야은, 목은 이게 3은 고려말 충신. 그럼 이 작품이 언제 거라는 거야? 고려 말 거라는 거야. 자, 형태를 딱 봤어. 장르가 뭡니까? 한시. 맞아요. 몇 줄짜리죠? 8줄짜리. 8줄짜리 한시면 우리는 이걸 뭐라고 부릅니까? 율시라고 불러요. 율시. 한 행에 한문이 몇 개 돼 있어? 5개지. 5원. 율시. 이렇게. 그죠? 5원 율시. 만약에 모의고사에 고전이 한시가 나오잖아요. 얘가 제일 쉬운 거야. 제일 먼저 봐야 돼. 얘. 그러니까 한시를 근데 이게 한시인지 아닌지는 내신에서는 중요하지 수능에서는 중요하지 않거든. 한시인지 몰라도 상관없어. 얘를 해석만 잘하면 돼. 자, 한시를 해석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뭐라고? 고전 시가를 해석하기 힘든 방법 중에 하나가 어디서 끊어야 될지 모르는 거야. 그럼 한시가 나오면 어디서 끊어 읽어? 그래. 원래는 마침표가 찍혀 있으면 마침표에서 끊는 게 좋아. 근데 마침표가 없잖아. 그럼 무조건 몇 행씩? 2행씩 끊어서 시상을 거기서 끊는 게 좋아. 그러면 100% 성공은 아니더라도 실패는 안 해. 그래서 한시는 무조건 2행씩 끊어서 읽어라. 이것도 마찬가지야. 2행씩 가볼까? 어제 영명사를 지나다가 잠시 부병루에 올랐네. 이거야. 부병루가 어디라고요? 고구려의 수도야. 그렇죠? 부병루에 올랐네. 그래서 봤더니 부병루에서 봤더니 텅 빈 성엔 조각달이 떠 있고 라고 했죠. 성은 텅 비어 있어. 원래 성은 거기는 원래 누가 사나? 왕을 비롯한 사람들이 살겠지. 그럼 성이 텅 비어 있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야? 그 나라가 어떻게 했다? 망했다라고 했어요. 근데 부병루가 뭐의 수도였다고? 고구려의 수도야. 그러니까 고구려의 텅 빈, 고구려가 망한 텅 빈 성만 있는 거야. 그리고 텅 빈 성 달만 떠 있고 천년의 구름 아래 바위는 늙었네라는 거지. 그러면 그 고구려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몇 년이 흘렀다는 거야? 1000년이 흘렀다는 거야. 실제 1000년 아니더라도 오랜 시간이 흘러서 바위는 늙었다는 거야. 그죠? 즉 고구려가 망한 지 꽤 오랜 시간이 흘렀네. 기린마는 떠나간 뒤 돌아오지 않고라고 했죠. 기린마는 누가 타던 말? 누가 타던 말? 동명왕이 타던 말이야. 고구려 동명왕. 그렇지. 주몽이죠. 고주몽. 주몽이 타던 말은 떠나간 뒤 돌아오지 않으니 천선은 지금 어느 곳에서 논이는가? 천선은 누구? 동명왕. 동명왕 지금 어느 곳에 논이는가? 어디가 있겠니? 죽었겠죠. 그럼 뭐야? 조각달과 바위는 그대로인데 사람만 없어. 여기서 느끼는 감정은? 그 쓸쓸함을 그렇죠. 쓸쓸함을 고급지게 말하면 무상감이에요. 무상감. 스스로 감탄하고 그래. 이거 무상감입니다. 무상감은 어떤 감정이냐면 과거에 화려하고 아름답고 젊고 이런 것들이 세월이 흘러서 늙고 죽고 비천하게 됐을 때에서 느끼는 안타까움과 쓸쓸함 우리는 무상감이라 그래요. 아, 허무하다라는 거. 이것도 인생 무상이에요. 야, 그 고구려의 그 찬란했던 문화 지금은 다 어디만 가고 다 없어지고 텅 빈 성만 남았구나 하는 거죠. 무상감. 돌다리에 기대어 길게 휘파람을 부노라. 산은 오늘도 푸르고 강은 절로 흐르네. 이거지. 이 말은 뭐야? 산은 오늘도 푸르고 강은 절로 흐르지. 자연은 그대로지. 그런데 인간의 성은 어떻게 됐다? 없어졌다 이거야. 그럼 여기까지만 봤을 때는 뭐의 패망을 안타까워하는 것 같아? 어느 나라의 패망을? 고구려의 패망을 안타까워하는 것 같지? 근데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이색 언제적 사람이라고요? 고려 사람이라는 거야. 그치? 고려인 사람이 고구려의 옛 성터에서 근데 왜 고려가 고구려를 하죠? 계승했다고 믿는 거야. 그러니까 고려는 뭘 계승한 나라야?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야. 그럼 고구려의 원래 나라 이름이 뭐게? 고구려가 아니라 원래는? 고려야. 이름을 똑같이 썼어요. 고려. 훗날 역사를 배우는데 헷갈리지. 그래서 고 옛구자를 써서 고구려. 지금은 고려. 그렇죠? 그러면 조선도
지금의 조선도 있지만 옛날 무슨 조선 있어? 고조선 있죠. 그때도 그때를 뭐라고 불렀어? 조선. 옛날 조선에서 고자를 붙여서 고조선, 조선 이렇게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고려가 고구려에 그 계승했잖아. 어쨌든 이것만 가지고 직역하면 고구려가 패망한 성터에서 인생 무상을 느끼는 것. 이게 이 작품이야. 그치? 근데 왜 고려 사람이 고구려를 보고 이런 험함을 느낄까? 이건 우리가 지금 이것만 보고는 알 수 없죠. 보기 박스가 있으면 모를까. 그죠? 자, 이것만 봤습니다. 자, 문제 가자. 문제 가자. 바로 갑시다. 자, 여기서 문답 구조를 활용하여 일단 슬래시를 해야 되고 이렇게 잘라놓고 문답 구조, 명령 어조 활용, 반어조 표현, 색채 대비. 자, 일단 시적 의미를 드러내고 있다. 무조건 맞겠죠. 이거는 안 나열할 수가 없으니까. 문답 구조. 문답 구조는 기본적으로 뭐가 있어야 되고 물어보는 말이 있어야 되지. 그러면 기본적으로 의문형이 있어야 되겠네. 그럼 의문형에 대한 답도 있어야 되겠지. 자, 여기서 의문형으로 끝나는 말이 있습니까? 의문형으로 끝날 수 있겠지만 그거에 대한 답은 없죠. 문답 구조 아니죠. 1번 X. 명령어 어조를 활용하여 시적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는데 일단 이제 명령어 어조를 찾을 거란 말이야. 기본적으로. 근데 니네가 만약에 명령어 어조가 있어. 그럼 뭘 생각하게 되냐면 그 시적 긴장감은 맞나? 이렇게 생각하잖아. 근데 시적 긴장감은 어떨 때 느껴지는 게 시적 긴장감일까? 그러니까 긴장감이라는 말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평상시와 다른 거야. 승태가 학원 끝나고 가면 집을 띠띠띠띠띠 문 열고 들어가면 집에서 TV 소리가 들리고 맛있는 냄새가 나요. 그리고 엄마가 한마디 하죠. 승태 아니야? 밥 먹자. 이거야.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딱 들어갔는데 띠띠띠띠 했는데 집이 조용해요. 불도 딱 꺼져 있어요. 그러면 승태가 이게 긴장감이에요. 그럼 시에서 말하는 긴장감이란 평온함이 깨지는 거 또는 예측에서 벗어나는 거야. 그럴 때 나온 게 긴장감이야. 그럼 대표적인 긴장감 뭐겠니? 시상의 전환 또는 반어법, 역설법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반대로 말하잖아. 반어법, 역설법 그리고 서리법 이런 것도 다 시적 긴장감에 해당해. 그러니까 시적 긴장감의 범위는 너무 넓어.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 판단할 수 없고 뭘 봐야 돼? 명령형 어조를 봐야 되겠지. 명령형 어조 있습니까? 난 니네 말만 믿는다. 있어 없어? 없어? 오케이. 그럼 없어. X. 다음 시적 상황을 구체화하고 있다고 했죠. 이 얘기는 반어법이잖아. 반어법은 반대로 말하는 건데 얘는 앞에만 보면 안 되고 뒤를 먼저 봐야 된다고 했지. 자, 이 사람 시적 상황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니? 부정적으로 보고 있니? 부정적으로 보고 있지. 그럼 반어법이면 시적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는 걸 찾으면 돼?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걸 찾으면 돼. 그러니까 부병론을 보면서 긍정적으로 평가 내리는 부분이 있는지 보는 거야. 있습니까? 옛 성, 고구려의 성터를 보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부분 있어 없어? 없죠. 그럼 얘도 X. 자, 색채어. 색채어. 찬. 색채어가 뭐야? 색깔을. 색을. 그러니까 표현이 좀 길어야 돼. 색을 지침이라는 말을 써. 즉 색의 이름이야. 파랑, 빨강, 노랑 이게 색채어야. 그러면 구름은 색채어도 아니다? 아니다. 구름은 색의 이미지가 아니거든. 색의 이름이 아니야. 야, 저 색이 무슨 색이야? 구름이지. 말이 안 되잖아. 저건 뭐야? 구름이 이거지. 근데 구름을 떠올리면 뭐가 떠올라? 흰색이 떠오르지. 이런 걸 뭐라고 한다고? 색채? 이미지. 그러니까 색채어하고 색채 이미지를 구분해 주는 게 좋아. 여기서는 색채어니까 색을 나타내는 말이 있어야 돼. 있습니까? 대비니까 2개 이상 있어야 되겠네요. 있나요? 색채어 찾아봐. 뭐 있어? 없어요. 푸르고 있다잖아. 또? 그러면 색채 대비는 아니겠죠? 얘도 X. 답 몇 번? 5번. 이 답 너무 쉽게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럼 찾아야 되겠지. 질문. 세월의 흐름을 시각적으로 형성하고 찾아보세요. 세월의 흐름을 시각적으로 나타내는 걸 찾아보세요. 어디 있어요? 천년. 그게 시각이야? 텅 빈 성에 세월의 흐름이 나타나? 바위는 늙은. 그렇지. 바위가 늙은, 바위는 늙었네. 천년의 구름 아래 바위는 늙었네라는 거야. 바위가 늙었다는 시각적 표현을 통해서 세월이 흘렀으면 알 수 있겠죠. 답은 몇 번? 5번. 좋아요. 자, 여기서 개념 더 궁금한 거 없죠? 개념 넘어갑니다. 가 특징 이렇게 됐고 다음 가자. 나는 아니고요. 이거 있어. 할 수 있어. 왜 할 수 있냐면 요게
가가. 요거 두 개가 가. 여기까지 가야. 가. 세 개 볼 수 있겠죠? 자, 가보자. 문학 작품 속 공간은 단순한 배경을 넘어 현실에 대한 인식을 드러낸다라고 했어. 자, 선택지나 보기에서 현실이 나온다면 이 현실은 뭐라 그랬죠? 기억합니까? 이 현실은 이 작품이 쓰여진 당시의 시대 문화적 배경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작품이 쓰여진 당시는 언제야? 고려 때지. 그러니까 내가 보고 있는 배경은 고구려 때 배경이잖아. 고구려 때 배경을 보면서 현실에 대한 인식을 드러낸다는 거야. 자, 장치로 사용된다. 부병루는 자연과 인간사 대비하는 퇴락한 공간이죠. 역사적 전환기를 맞는 지식인이 역사의 유한함에 대해 무상감을 느끼는 거야. 그럼 여기서 역사적 전환기를 맞았다고 했잖아. 이 역사적 전환기가 뭘까요? 뭐에서 뭐로 넘어가는 거야? 고려에서 조선으로 넘어가는 거고, 맞는 지식인이라고 넣었죠. 이 지식인이 누굽니까? 화자가 되겠지. 그러면 여기서 역사의 유한함에 대해 무상감을 느끼는 장소가 되는 거야. 여기는 단순하게 고구려의 옛 성터가 아니라 역사적 전환기를 맞는 지식인이 무상감을 느끼는 공간으로 그려지는 거야. 됐나요? 다 가자. 텅 빈 성에서 인간 역사의 유한함을 느끼는 화자는 맞습니까? 맞아요? 맞잖아요. 역사 텅 빈 성에서 구름과 바위를 바라보며 감에 젖어 있군. 구름과 바위 찾아보니 보면 넘어가야 되겠죠. 구름과 바위 찾아보는 거 맞죠? 돌다리에서 휘파람을 부는 화자는 앞에 넘어가봐. 휘파람 왜 불어? 예. 어떤 마음에? 쓸쓸함, 무상감 때문에 휘파람 부는 거지. 역사적 전환기의 지식인인 천선을 떠올리며 쓸쓸함을 느끼고 있다? 역사적 지식인의 전환기 지식은 누구라고 했어? 화자. 천선을 떠올리면서가 아니라 얘는 뭐 과거에 뭐 영광스러웠던 천선을 떠올리며 쓸쓸함을 느끼고 있지만 지식인이 아니라 여기 뭘로 바꿔야 돼? 지식인이. 니은 하나로 이렇게 의미가 바뀐다. 역사적 전환기의 지식인이 천선을 떠올리며 쓸쓸함을 느끼는 거야. 즉 천선은 없는데 자연은 그대로잖아. 인간 세상이 유한하구나 느끼는 거죠. 다음 몇 번? 2번. 다음 이렇게 빨리빨리 나오죠. 그러니까 2학년 정도 모의고사 수준이면 의미만 명확하게 알면 중간에 답이 나와요. 너무 명확하게 틀렸잖아. 산과 강의 변함없는 모습은 변함없는 찾아봐야 되겠고, 퇴락한 역사적 공간 부병루지 대비되는 거 맞고, 화자가 느끼는 무상감을 더욱 부각하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자, 이제 나 볼까요? 나 제목은 뭐라고? 산중 잡곡. 산중 잡곡. 잡곡이 뭐예요? 엊그제 보름달 봤니? 야, 보름달. 우와, 선생님 그런 풍경을 또 봤어? 개기월식 봤어? 야, 너네는 그런 거 보면 감정이 없니? 꼭 이과 티를 내야 되겠어. 감정이 아니, 달이 이렇게 딱 보름달, 완전 보름달인데 선생님 퇴근하고 오는 길이었거든. 근데 밑에서부터 달이 이렇게 먹어 들어가는 거야. 조금씩 좀 먹어 들어가. 그래서 밑에서 이렇게 먹어 가는 거야. 개기월식 36년 만이래. 그걸 보고 좀 있으면 뭐 블러드문 완전히 가려지는 달이 빨갛게 보인다며. 그걸 못 봤어. 그거까지 볼 수는 없었고. 어쨌든 그 보름날 먹는 잡곡이 아니라 노래 곡자고요. 잡자는 무슨 잡자? 잡다한 것 이런 뜻이니까 산중에서의 이런저런 노래라는 뜻이겠죠. 그리고 보름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니네 보름날 정월 대보름이었잖아. 1월 15일이. 그럼 정월 대보름날 하는 어떤 민속 놀이라든지 민속 그거 있지. 불놀이. 그렇지. 뭐 무슨 놀이? 지불놀이. 그 지불놀이는 이제 그거 왜 하는 거야? 원래? 귀신 쫓기려고 하는데 귀신 쫓기려고. 지불놀이는 원래 이제 논둑에다가 불을 붙이는 거잖아. 그래서 이제 봄이 되면 거기 있는 걸 확 태워서 거기는 회충들이라든지 이런 것들 싹 다 박멸하는 거야. 해충 박멸. 그리고 그 불이 또 재가 돼서 거름도 되기도 하고. 지불놀이 또 강강술래가 정월 대보름 하는 거냐? 그건 잘 모르겠다. 선생님. 그렇지. 견과류 같은 거 먹는 거 뭐라고 불러요? 불엄. 견과류 먹는 거. 그리고 오곡밥 이런 거 먹는 거. 오곡밥 먹었어 다? 별로 안 좋아하는구나. 몇 먹었어요? 그래, 그런 얘기하지 마. 또 뭐 있지? 지금은 완전히 사라진 전통을 하나 얘기해 주려고 해, 선생님이. 와. 그리고 이제 귀발기술. 그날 술을 먹으면 귀가 밝아지네요. 귀발기술을 먹어요. 넌 먹으면 안 돼, 니네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 정월 대보름에는
삼복더위에 더위를 미리 팔아요. 그래서 정월 대보름에는 항상 하는 말이 그날 정월 대보름 날 제일 먼저 만나는 사람에게 내 더위 사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더위를 파는 거야. 이게 전통이에요. 원래 정월 대보름 날 이렇게. 선생님 대학 다닐 때 여자친구한테 정월 대보름 날 보자마자 내 더위 사가라고 말했다가 크게 혼났어요. 얼마 주고서요? 아니 그냥 이렇게 하는 거 얼마 주 자본주의가 낳은 괴물이었어요. 자 산중작곡이죠. 가보자. 산중에서 이러저런 노래다. 가자 나 가자. 와룡산 무슨 산인지 모르겠지만 산입니다. 용이 누워 있는 것처럼 돼 있는 산인가 봐요. 와룡산 날인물이 내련 아래 와룡산 아랫자락에 밤무당을 새로 여니라고 했어요. 밤무당은 밑에 설명 나와 있죠.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원래 당으로 끝나면 선생님 뭐라 그래 항상? 집이라고 하지. 하지만 얘는 집이 아닙니다. 뭐야? 연못입니다. 와룡산 끝자락에 밤무당이라는 연못을 새로 여니 티끌 없는 거울에 산 그림자가 잠겼구나라고 했죠. 그럼 티끌 없는 거울이 뜻하는 거울이 뭐야? 원관념은? 연못. 연못에 산 그림자가 잠겼대. 티끌 없는 거울에 산 그림자가 잠겼구나. 이내 경영하는 뜻은 내가 하는 뜻은 글을 보려 하노라라고 했어요. 글은 뭐야? 티끌 없는 거울에 비치는 산 그림자를 보려고 내가 이걸 했다라는 뜻이겠죠. 이렇게. 두 번, 도원이 있다. 도원. 도자 무슨 도자? 복숭아도. 복숭아도. 도원하면 앞에 두 글자가 더 있어야 되지 원래. 동원 잠시. 무릉도원. 앞에 두 글자니까 무릉도원. 무릉도원은 이상세계가 되겠죠? 무릉도원. 무릉도원이 있다 하여도 옛날에 듣고 못 봤는데. 근데 무릉도원이 있다는 말은 옛날에 들었어. 그런데 보지는 못했단 말이야. 홍자 붉은 홍자고요. 하는 연하고지할 때 하, 노을 하자예요. 즉 붉은 노을이 골짜기에 가득하니 이 진지 거기다 이곳이 짐짓 진짜 거기로다라고. 거기 어디? 무릉도원. 무릉도원을 내가 옛날에 듣고 보진 못했었는데 붉은 노을이 골짜기에 가득하니까 야 이것이 진짜 무릉도원인 것 같구나 라는 뜻이겠죠. 마지막 이 몸은 또 어떠하냐? 그러면 나는 또 어떠니? 물어봤지. 바로 대답합니다. 무릉인인가 하노라. 무릉도원에서 사는 사람인가 하노라. 무슨 법? 문답법. 이게 문답법이야. 이 몸은 또 어떠하니? 무릉인인가 하노라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얘는 여기 문답법이고 어떠하뇨라고 물어봤죠. 대답했으니까. 이 무릉도원이란 무릉도에 사는 사람이니까 신선이라고 보는 거야. 그러니까 자신을 신선에 빗댄 것 같아요. 이곳이 무릉도원이고 나는 이 무릉도에서 사는 신선인 것 같다. 이렇게. 됐나요, 승태야? 오케이, 다음. 내 빈천 보내려 한들 이 빈천 누구에게 가게 하면 누구에게 가면 내가 너무 가난해. 그래서 야 가난 너 가! 라고 말하면 이 가난이 누구에게 가면 남의 북이 오라고 한들 야 북이 일로 와 오라고 한들 저 북이 내게 오겠는가 이런 뜻이야. 야 가난 싫다고 해서 가난이 나한테 가면 북이 좋다고 해서 북이가 나한테 오겠니? 안 오지. 그래서 보내지도 가난을 보내지도 북이를 청하지도 말라. 마로 무슨 어미? 마로 명령의 어미. 그러니까 앞에 선택지에 나왔던 게 여기 다 나와. 그러니까 원래 첫 번째 문제에서 잘 판단을 못하면 점점 더 헷갈리겠지. 그래서 첫 번째 문제에서 개념을 정확하게 해야 돼. 명령은 말아. 내 분대로 하려. 내 분수대로 하겠다라는 뜻이겠죠. 그러면 이런 것들은 타고난다고 보는 거죠. 그죠? 이 사람은. 다음. 다만 한 칸 초옥에 초옥이니까 풀초자 집 옥자예요. 초가집이죠. 다만 한 초가에 또 똑같아요. 초가 초옥 초가집에 세간도 많기도 많구나 라고 했는데 세간은 살림살이 살림살이 뭐 도구를 뜻하겠죠. 살림살이 도구. 다만 한 칸 초가집에 세간이 많기도 많구나. 나하고 책하고 벼루 붓은 무슨 일인가? 자, 집에 세간이 뭐 있어요? 나, 책, 벼루, 붓 이거죠. 많아요? 안 많지? 그럼 얘가 무슨 법이 되겠냐? 반어법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이 초가집, 이 살림살이 가지고 아니 즐기고 어찌 하겠는가라고 해서 야, 세간에 살림살이가 너무 많기도 한다. 나도 있고
책도 있고 벼루프도 이거 무슨 일이야.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어떻게 안 놀고 어쩌겠니? 놀아야지 이런 뜻이겠죠. 다음 34수가 아니라 여기는 48수입니다. 어와 번님네야 모두 죄 오시니 친구분들 모두 다 오시니 이 산정이 산정 산에 있는 정이니까 무슨 정? 정자. 이 산에 있는 정자가 산정 이 산에 있는 정자 이 늙은이 오늘날 더 즐겁다. 친구들이 오니까 이 산정에서 이 늙은이 더 즐겁다. 비록 임심 노흑 하나 임 무슨 님? 수풀림 심 깊을심 비록 수풀이 깊고 길이 길로 검다 하나라는 뜻이야. 비록 수풀이 깊고 길이 검다 하나 그러니까 좀 깊은 곳에 있나 봐. 하나마나 자주 어떻게? 오소서 손님들한테 자주 와라. 너희들 오니까 나 더 기분이 좋다. 이렇게 된 거죠. 산주 작곡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해석 안 되는 부분이 있나 한번 보세요. 앞에서 쭉 한번 읽어봐요. 다음 40번 여기 가자. 야 여기 헷갈리는 일수 이거 헷갈리지 마. 일수 14수 20수 30수 48 헷갈리지 마. 수는 항상 밑에 오른쪽에 있는 거야. 근데 선생님이 그냥 아래에 있어서 그렇지. 일수 화자는 선생님도 책 보자. 일수 화자는 대상에 대한 속성을 활용하여 자신이 지향하는 가치를 드러내고 있다라고 했죠. 여기서 자신이 지향하는 가치는 간단해. 나 저렇게 하고 싶다. 이게 첫 번째야. 그 두 번째는 이렇게 살고 있는 거 나 너무 만족해. 이것도야. 그럼 여기서는 저렇게 하고 싶다가 있지. 어떻게 내가 그를 보려 하노라라고 했는데 그가 뭔데? 티 없는 거울에 산 그림자가 잠겼지. 내가 경영하는 뜻은 저것 때문이야라고 말하니까 자신의 지향하는 가치가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대상이 지닌 속성이 뭐죠? 여기서 말하는 대상은 반무당. 반무당이 뭔데? 대상에 있는 모습을 거울처럼 비추는 거야. 이거 맞습니다. 14수. 도원이 있다 해도 여기죠. 화자는 아름다운 경치에 이상세계의 모습을 발견하고 있다. 맞죠? 이상세계 어디? 무릉도원. 다음 20수. 내 빈천 보내 여기 나오죠. 화자는 세속적 가치에 집착하지 않고 부귀와 빈천 공명 이런 거겠죠. 자신의 분수를 지키려고 했다. 마지막 내 분대로 하리라 라고 나와있죠. 34수 한 칸 초가 여기서 이 살림살이를 가지고 즐기겠다 이 부분이죠. 화자는 자신이 소유한 것을 쓰며 즐기는 삶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들렸죠. 이 살림살이를 가지고 아니 놀고 어찌하겠는가 라고 말하죠. 틀렸죠. 다음 몇 번? 4번. 다음 화자는 자신이 거처하는 곳에 사람들이 자주 오기를 희망하다. 자주 오시오 라고 말하죠. 비록 어떻지라도 임심 노흑하더라도 자주 오시오 라고 말했죠.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음 몇 번? 4번. 답이 나왔죠 얘는? 답이 나왔고 그 다음에 얘는 다고 A가 앞에 있었던 것 같은데 그치? A 하고 넘어갔어야 되는데 A는 무릉인이죠. 여기구나. 무릉인이죠. 무릉인. A는 무릉인이야. 무릉인만 딱 보지 말고 앞에 문맥상 봐야지. 나는 이곳을 어디라고 판단하고 있어. 무릉도원이라고 판단하고 있지. 무릉도원에서 살고 있는 내 자신이 뭐라고? 신선과 같다라고 말했죠. 야, 내가 누구니? 내가 누구? 나 신선이야. 이거죠. 여기는 어떤 감정이 담겨 있어요? 자부심. 맞죠. 또 만족감 이런 것들이 담겨 있겠죠. 화자에게 과거에 대한 후회? X. 화자가 누린 자부심? 맞죠. 화자에게 삶에 대한 인식 전환? 아니요. X. 동경하는 세계에 대한 예찬? 이거 동경하는 세계에 대한 예찬이 되려면 세상 자체를 예찬해야 되잖아. 근데 여기는 내가 누구? 난 무릉인이야. 이렇게 되지. 근데 틀렸죠. 다음 몇 번? 2번. 답이 바로 나오네. 오케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다를 위해서 한번 풀어봐야 되겠습니다. 요 다작품 가보자. 글쓴이는
요거 먼저 읽고 갈게요. 글쓴이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사물의 다양한 현상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는 태도를 비판하고 있다. 어떤 모습을 비판하고 있냐?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제대로 살피지 못하는 태도를 비판하고 있다. 대상의 외양에 얽매이지 않고 본질적 속성을 파악해야 대상의 참모습을 인식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라고 있어. 외양에 얽매이지 않고 뭘 봐야 돼? 본질적 속성을 파악해야 대상의 참모습을 본다. 이를 통해 관습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열린 사고를 지향하는 글쓴이의 통찰이 드러나 있다라고 되어 있죠. 뭐라고요? 관습적인 태도에서 벗어나야 된다라는 거죠. 자, 이것만 가지고 글 가고 옵시다. 제목이 무엇입니까? 제목은 무엇입니까? 능량 시집서가 되겠죠. 작가가 누구죠? 박주원. 박주원. 연암 박주원. 유명한 사람이죠? 여기 박주원입니다. 이 사람 되게 똑똑한 사람이었던 것 같긴 해요. 근데 이 사람이야말로 양반에 대한 자부심이 뼛속까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조선 후기 사람이잖아. 조선 후기의 다른 양반들 보면 뭐 정철이라든지 또는 뭐 서포 김반중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한글로 작품을 남기긴 하잖아. 근데 이 사람 작품 내용 생각해봐요. 박지원의 대표작이 뭐죠? 허생전, 양반전 이런 내용이지. 그지? 그럼 그 내용을 보면 양반을 뭐 하는 거니? 비판하죠. 그러니까 양반을 비판하고 그러면 이 사람은 좀 더 한글로 소민적인 작품을 썼을 것도 같잖아. 이 사람은 뼛속까지 양반이어서요. 이 사람이 쓴 작품은 모든 작품 다 한문문학입니다. 한문소설이고 한문문학이에요. 이 사람은 뼛속까지 양반입니다. 근데 양반이 양반을 왜 깠냐? 이거예요. 양반으로서의 자부심이 넘쳤던 사람이기에 양반이 이렇게 산다고? 아, 나 양반으로서 너무 쪽팔리는데? 이런 사람이에요. 이 사람. 그러니까 양반이 이렇게 명분에 집착하고 이게 양반다운 모습을 보이지 못하는 게 너무 쪽팔린 거야. 그래서 양반 스스로 내가 먼저 개혁을 해야 되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뭐 신분제를 폐지하자. 아니 절대. 나는 양반이야. 그리고 거기 나오잖아. 상인들을 되게 무시하잖아. 상인? 내랑 달라. 난 양반이야. 뼛속까지 양반인 사람이에요. 이 작품도 한문입니다. 한문숲이죠. 자, 달관한 사람에게는 근데 이 글을 보면 한 문단, 두 문단 뚝뚝 떨어지지. 이렇게 수필이 문단 단위로 뚝뚝 떨어진다는 얘기는 얘는 체험 중심이 아니라 의견 중심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체험 중심이 아니라 의견 중심일 때 얘는 독서처럼 읽어도 상관없어요. 문단번호 써서. 자, 첫 번째 문단 가보자. 달관한 사람이 뭐죠? 우리 이거 테스트에서 봤잖아. 달관. 비슷한 말도 있었어요. 달관하고 비슷한 말은 초탈, 초월 뭐 이런 게 있었죠. 그럼 달관이라는 건 뭐야? 얽매이지 않는 사람이야. 세상의 본질 이미 알만한 아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얽매이지 않는 사람이고 뭔가 깨달은 사람이죠. 달관한 사람에게 개의한 것이 없으나 이상한 게 없어요. 하지만 속세 사람들에게는 의심스러운 것이 많다. 달관한 사람한테는 이상한 것이 없지만 속인에게는 의심스러운 것이 많다. 이른바 본 것이 적으면 괴이하게 여기는 것이 많다는 것이다. 본 게 적어요. 그러니까 이거 우우 이런 거죠. 그러나 어찌 달관한 사람이라 해서 사물들을 일일이 찾아 눈으로 직접 보았겠는가? 직접 다 본 게 아니지만 놀라지 않아요. 한 가지를 들으면 10가지를 눈앞에 그려보고 10가지를 보면 100가지를 마음속으로 상상해 보았을 뿐이다. 10,000,000가지 괴기한 것들이란 도리어 사물에 잠시 붙은 것이고 자기 자신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다. 따라서 마음이 한가롭게 여유가 있으며 사물의 응수함이 무궁무진하다라고 했죠. 누가? 달관한 사람이. 그렇죠? 여기 이렇게 하자. 이거 하고 반면 본 것이 적은 자는 우리 여기는 본 것이 적은 자를 속인이라고 부르죠. 본 것이 적은 자는 해오라기를 기준으로 해오라기 뭐게? 해바라. 새. 아 그래 새겠지. 해오라기가 무슨 새? 흰색. 아 그래 흰새. 뭐 다리 길고. 까마귀. 아니 흰새라니까 까마귀라니 흰새. 진짜. 해오라기. 백로. 학은 다른 말로 그럼 뭐라고 해? 학은. 여기 학이 나오잖아. 학은 다른 말로 뭐라고 할게? 두루미. 오. 두루미. 500원짜리 생각났어요. 자,
본 것이 적은 자는 해오라기를 기준으로 까마귀가 검다고 비웃고 오리를 기준으로 학의 다리가 길다고 위태롭다고 여긴다. 이건 속인들은. 그 사물 자체는 본디 괴이할 것이 없는데 저 혼자 화를 내고 한 가지 일이라도 제 생각과 같지 않으면 만물을 모조리 모함 아래 든다라고 했죠. 그럼 여기는 어디 할 거냐면 여기 할 거야. 어떤 사람들은 본 것이 적은 사람들은 이렇게. 아! 저 까마귀를 보라. 그 깃털보다 더 검은 것이 없건만 호련 옅은 황금빛이 번지기도 하고 다시 연한 녹색을 발하기도 한다. 해가 비치면 자주색이 튀어올라 눈에 어른거리다가 피치색으로 바뀐다. 그렇다면 내가 그 새를 푸른 까마귀라 불러도 될 것이고 붉은 까마귀라 불러도 될 것이다. 맞아요? 승태 맞아? 아니지. 왜? 승태는 편견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렇다면 내가 그 새를 푸른 까마귀라 불러도 될 것이고 붉은 까마귀라 불러도 될 것이다. 그 세 개는 본래 일정한 색이 없는데도 내가 눈으로 먼저 그 색깔을 정한 것이다. 어찌 단지 눈으로만 정했으려 보지도 않고서 먼저 마음속으로 정해버린 것이다. 내가 마음속으로 까마귀 무슨 색? 검정색이라고 마음속으로 정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야 내가 어제 본 푸른 까마귀 뷰 미친 놈 까마귀 왜 파래? 이렇게 말한다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들은 내 마음속으로 까마귀 무슨 색이라고 정해버린 거야. 검정색이라고 정해버린 거지. 이게 편견에 사는 사람이겠죠. 그럼 여기는 어디 할까? 밑줄 어디? 여기 할까요? 그래 맞아. 이렇게 속인들은 그러니까 눈으로만 정했겠어? 마음속으로 이미 정해버린 거야. 아 까마귀를 검은색에 가두어 두는 것만으로 충분하거든. 그래 까마귀는 검은색이야. 이렇게 고정관념으로 가두어 두는 것만으로 충분하거든. 다시 까마귀를 기준으로 이 세상의 모든 색을 가두어 두려는 거야. 이 색에 대한 편견도 가지고 있는 검정색이라는 편견도. 어떤 편견이냐? 까마귀가 과연 검기는 하지만 앞서 말한 푸른색과 붉은색이 까마귀의 검은색 중에 들어있는 빛인 줄 누가 또 알겠는가? 검은색을 일러 어둡다고 하는 것은 비단 까마귀만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검은색이 무엇인지조차도 모르는 것이다. 우리는 사람들을 그러면 편견이지. 검정색은 어떻다? 어둡다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그 편견에 가둔 거야. 색을, 검정색을. 자, 근데 그건 검은색이 무엇인지 모르는 거야. 왜냐하면 물은 검기 때문에 사물을 비출 수 있고 오칠도 검기 때문에 능히 거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까닭에 색이 있는 것치고 빛이 있지 않은 것이 없으며 형체가 있는 것치고 맵시가 있지 않는 것이 없다라는 뜻이겠죠. 그럼 여기서도 세상에 뭘 가두려고 한다고? 색을 가두려고 한단 말이야. 밑에다 해줄게요. 세상에는 달관한 사람이 적어요. 그죠? 속인들이 많으니 내가 입을 다물고 말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것에 대해 말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럼에도 쉬지 않고 말을 하게 되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 연암노인이 연상각에서 쓰노라 라고 했죠. 여기서 연암노인이 누구라고요? 박지원이죠. 이 글의 화자는 누구라고? 연암입니다. 그럼 이렇게 물어보면 어때요? 여기서 말하는 나는 누구라고? 보통 문학작품에서 시에서는 선생님이 이렇게 말하잖아. 여기서 나가 누구야? 라고 뭐라고 해? 작가 이름이 됩니까? 아니지. 화자라고 해야 되지. 그럼 작가 이름 되면 야 작가 아니고 화자. 작가가 내 손 대리인이라고 말하잖아. 그럼 수필에서 나오는 나는 뭐야? 작가입니다. 작가야. 나는 작가야. 수필은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게 쓴 거기 때문에 화자하고 작가가 같아요. 이렇게. 자, 이 내용이죠. 이 내용은 사물의 편견에 사로잡히지 말아야 된다. 고정관념에 사로잡히지 말아야 된다. 그 내용이겠죠? 자, 밑줄 그은 것만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밑줄 그은 것만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밑줄 그은 것만 읽어봐요. 그러면 전체 줄거리가 쓱 눈에 보일 겁니다. 자, 문제 하나밖에 안 남았잖아. 그죠? 가볼게요. 자, 이게 앞에 내용도 항상. 자, 가보자. 자기 생각과 한 가지 일이라도 다르면 만물을 모함하려는 것은 이라고 나와 있죠.
근데 여기서 보면 따옴표가 되어 있어요. 따옴표가 되어 있다는 얘기는 거길 넘어가서 보라는 얘기거든요. 넘어가서 봅시다. 자기 생각과 한 가지로 다르면 만물을 모함하려는 것. 나와 있죠. 이런 사람들 어떤 사람이라고 불러요? 이런 사람 어떤 사람들? 속인이라고 부르죠. 다양성 인정하지 못하는 태도로 볼 수 있겠고. 맞습니까? 이것만 볼게요. 요거 어울려 안 어울려? 어울리지. 그 다양성을 보지 못하는 거 맞죠? 원래 사물이 다양한데 그래서 본 것이 적기 때문에 다른 것을 보면 개이하다고 여기는 거야. 다양성을 보지 못하는 모습 맞아요. 다음, 까마귀를 푸른 까마귀나 붉은 까마귀로 부르는 것이 모두 옳다고 여기는 것은 맞죠? 옳다고 여기죠? 왜? 대상의 참모습을 파악하라는 태도로 볼 수 있겠군. 맞죠? 대상은 원래 다양한 색깔이 있어요. 근데 고정관념에 가지면 야, 까마귀는 무조건 검은색이지. 이렇게 말하는 거니까. 다음 세 번째, 까마귀의 일정한 색이 없다는 인식은 긍정적 인식이냐 부정적 인식이냐? 긍정적 인식이죠. 눈으로 정한 대상의 외양보다는 마음속으로 정한 본질적 속성에 주목해야 함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겠군. 맞습니까? 틀렸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함정에 많이 빠지고 문제 자주 틀리는 거야. 여기 문제 속에는 뭐가 있다고? 따옴표가 있죠. 그러니까 따옴표를 보지 않고 판단하면 그건 위험한 거야. 본문에 넘어가 보세요. 마음속. 마음속으로 정한 마음속 따옴표 돼 있거든요. 그걸 긍정적으로 보니 부정적으로 보니? 이거 봐. 선생님 찾아볼게요. 이렇게요. 여기입니다. 봐봐. 그 새는 본래 일정한 색이 없는데도 내가 눈으로 먼저 그 색깔을 정한 것이다. 어찌 단지 눈으로만 정했으려 보지 않고서 먼저 마음속으로 정해버린 것이다 라고 말했지. 봐, 이때 마음속으로 정해버리면 긍정적이야 부정적이야? 부정적이잖아. 이걸 뭐라고 불러? 고정관념이라고 부르잖아. 틀렸지? 이렇게. 그래서 보기박스 문제에서 이렇게 따옴표가 있으면 그냥 본문에서 인용했거니가 아니라 본문에 넘어가서 그 말의 의미를 좀 더 어떻게 봐야 돼? 생각해봐야 돼. 이렇게 보니까 여기 넘겨보기만 하면 무조건 이게 틀렸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안 넘겨보니까 야 함정을 팔 때도 그럴듯하게 팔 거 아니냐. 그럴듯하게 팠잖아. 그치? 이렇게. 그래서 따옴표가 있으면 어떻게 하라? 넘어가서 확인해보라. 됐죠? 다 풀었죠? 다음 질문 갑시다. 금방 끝납니다. 요거 간단해요. 요거만 하고 오늘은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 시험 잘 보고 선생님이 어디? 세븐일레븐 깁티를 해서 세븐일레븐 깁티로 자 학교에서 여기 학원 오는 길에 세븐일레븐이 있다면서요. 아니야? 없어? 있어. 예. 거기서 세븐일레븐은 원래 삼각김밥 아니야? 우탁 가봅시다. 자 이런 작품 이거 봤죠? 이거 본 거죠? 오늘 본 거 있었나? 저번 주 본 건가? 자, 한 손에 막대 잡고, 한 손에 가시 쥐고, 가시 찔리는 아야 가시 쥐고, 늙는 길을 어떻게 가시로 막아. 늙어가는 길을 가시로 막고 오는 백발을 뭐해? 막대로 때려치고 오지마 때려치는 거야.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백발이 제 먼저 알고 어떻게? 지름길로 오더라라는 거야. 그러면 늙은 걸 막을 수 있다 없다? 막을 수 없다. 근데 이런 노래가 몇 개 있는데 이런 종류를 묶어서 뭐라고 부르냐면 그렇죠. 오, 훌륭한 학생들이야. 뭐라고요? 탄로가 한탄한다. 늙음을 한탄하는 노래에서 탄로가에 해당합니다. 탄로가. 일단 문제 보면 또 여기서 또 중요한 개념 하나가 나와요. 일단 문제 풀 때 이건 이거예요. 한 손에 막대 잡고 한 손에 가시 쥐고 늙는 길을 가시로 막고 오는 백발을 막대로 막 하지만 지름길로 와서 어느 순간 머리가 하얘진 거지. 슬프게도. 그죠? 다음, 우탁. 요 작품. 작자 미상이죠? 요거 이름이 명시돼 있죠? 그럼 누구의 작품의 가망성이 높다? 지배층. 양반이나 사대부. 그래서 무슨 시조야? 세 줄로 돼 있잖아. 그래. 그래, 정영시 맞아. 정영시. 정영시 중에서 뭐? 야, 3장 6구 45자 내. 3장 6구 45자 내. 3, 4조 또는 4, 4조. 평시조. 그러니까 형시조 했는데. 야, 평시조입니다. 사대부. 그럼 얘는 무슨 시조예요, 그러면? 평시조인데 얘도 초장, 중장, 종장으로 되어 있어요. 하지만 중장이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길어졌죠. 이거 무슨 시조? 사설시조. 그러면 얘는 작자 미상이니까 뭐야? 서민들이 쓴 거라고 보여지잖아. 그럼 여기서 한번 가보자고. 이게
괜찮아. 내가 괜찮아. 자, 가보자고. 우리가 얘는 사대문고고 밑에 건 사설시조야. 그러면 사설시조는 우리가 시대를 언제로 보고 있어요, 이걸? 조선? 후기로 보고 있어, 후기. 그러면 얘는 조선 전기라면 얘는 중세문학이고요. 얘는 조선 후기라면 근대문학이에요. 근대야. 여기서 궁금한 거야. 너네가 알고 있는지. 중세하고 근대를 나누는 기준이 뭘까요? 훈민정. 훈민정음. 맞네. 잠깐만. 인지는 그러면 잘 봐. 좋은 지적이야. 임진왜란이든 뭐든 가보기는 다 좋아. 상관없어. 그러면 서양도 중세랑 근대를 나누는 기준은 우리나라 가보기역이야? 아니죠. 거기는 그거죠. 그러니까 내 말. 혁명. 그러니까 아우. 그러니까 내 말은 중세랑 근대랑 나누는 무언가의 기준이 있을 거 아니야. 동서양을 통틀어서 그 기준을 뭘까 이거야. 근데 그 기준은 중세랑 근대로 넘어가는 시기가 우리나라에는 뭐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이후가 되는 거고 걔네는 프랑스는 시민혁명을 기준으로 본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근대가 아니라 중세가 되어가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지표가 있을 거잖아. 그건 뭐냐 말이야. 중세와 근대 가장 큰 차이점은 뭘까? 비약적인 성장은 그건 산업혁명이니까. 왜냐하면 중세나 근대는 산업이라고 나누는 게 아니라 약간은 정치적인 성향으로 나누는 게 세요. 계층 이동 가능? 계층의 변화? 신문제패 점점 비슷하게 가고 있지만 비슷하게 가고 있어. 질투하지 마. 비슷하게 가고 있는 거야. 중세랑 근대를 나누는 기준은요. 바로 서양에서는 시민의식의 성장이고요. 우리나라에서는 민중의식의 성장, 서민의식의 성장이에요. 같은 말이지. 그냥 우리는 시민이라고 안 부르잖아. 우리 시가 아니냐. 시리가 아니잖아. 시리가. 우리는 읍면동 읍면군이잖아. 그러니까 민중, 서민, 의식의 성장이라고 보는 거야. 즉 중세는 계급사에 의해서 민중들이 우리는 당연히 피지배계층이고 지배계층은 우리랑 다른 사람이다라고 인식하고 계급사 인식하면 중세. 근대로 넘어가면서 저들도 우리랑 뭐가 다른데? 그런 의식이 깨어나는 시기가 근대라고 보는 거야. 그럼 우리나라에서 서민의식이 깨어난 시기가 언제냐면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이후라는 거야. 17세기. 그럼 왜 그때 서민의식이 일어나냐? 우리나라 조선왕의 왜? 전쟁만 나면 어떻게? 짐 싸고 강화도로 가. 그지? 양반들 자기 것만 챙겨가. 그러고 보면서 민중들이 봉기하고 의병을 일으키잖아. 그러면서 양반도 결국은 무능, 허세 이런 거 보이잖아. 결국은 똑같구나. 그래서 우리 손으로 뭔가 할 수 있겠구나 하면서 의식이 성장하는 거야. 그게 근대인 거야. 그럼 문학에서도 중세하고 근대하고 확연히 달라지겠지. 중세는 서민들이 작품을 잘 쓰지 않아. 하지만 근대로 넘어가면서 서민들이 문학을 쓰는 거야. 그러면 서민들이 의식이 높아졌지. 의식이 높아야 그들의 쓰는 내용은 뭐겠냐. 첫 번째가 뭐겠어. 양반들의 풍자와 비판과 조롱인 거야. 그래서 양반을 풍자하고 두터비 파리를 물고 또는 봉산탈춤 이런 다양한 사물놀이들 나오잖아. 그게 다 조선 후기의 서민의식의 성장으로 양반들을 깎은 거야. 그렇게 성장해. 그런데 또 하나는 양반들은 노래를 부를 때 보면 시조를 보면 대부분 관념적이고 되게 추상적이야. 충, 효, 이런 거잖아. 근데 서민들은 되게 디테일하게 까더라도 돌려서 까고 앞으로 까고 직접적으로 까고 그 생활상으로 구체적으로 보여주잖아. 그러다 보니까 쓸 말이 많아서 어떻게 내용이 길어지는 거야. 그래서 근대문학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산문화의 경향이야. 글이 점점 길어져. 구체적인 생활상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작품도 그런 거야. 그래서 산문정신이라고 부르거든. 산문정신 강화돼. 근대로 넘어간 거야. 자, 이 내용 한번 가볼까요? 작자미상. 이미 오마하거늘 이라고 해서 이미 오마하거늘. 이미 내가 갈게 라고 한 거야. 그래서 어떻게? 저녁밥을 일찍 지어 먹은 거야. 님이 온다니까 저녁밥을 일찍 지어 먹은 거야. 일찍 지어 먹고 중문을 지나서 대문에 문이 2개예요. 양반이다. 양반이? 아니에요. 양반이 아닌데도 문이 2개 있는 데에 살아요. 누굴까요? 그럼 님이 온다고 했을 때 님이 기다리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은 여자예요. 누구야? 기생이라고 짐작할 수 있겠죠. 기생이야. 기생인데 양반집 도련님이 그런 거야. 양단아, 오늘 저녁에 내가 가마.
그래서 향단이가 밥을 일찍 지어 먹고 중문을 지나서 대문을 나가 지방에 올라가서 이수로 가약하고 그래. 손을 이마에 대고 오는가 가는가 건너산을 바라보는 거야. 우리님 언제 오나 승태도령님 언제 오나 보는 거야. 보는가 건너산을 바라보니 저게 검어 히뜻 서 있거든. 검고 희끄무리한 것이 서 있는 거야. 그래서 옳았구나. 저것이야말로 님이구나 해서 버선을 벗어 품에 품고 신을 벗어 손에 쥐고 곰배님배라고 했는데 곰님은 앞뒤예요. 앞뒤. 그러면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곰배님배. 천방지방 위로 떴다 아래로 떴다. 그러니까 이건 그냥 다양한 그런 모습이겠죠. 앞뒤로 뭐 위아래로 진대 마른데 질퍽한 곳 마른 곳 가리지 않고 우당탕탕 건너가서 저 님이다 막 달려가서 어떻게 건너가서 정에 있는 말 마음속에 있는 말 하려고 곁눈으로 이렇게 살짝 봉건 사이니까 이렇게 못 봐. 여자가 남자를 어떻게 곁눈질을 살짝 보는 거야. 봤더니 작년 7월 사흔날 작년 7월 3일날 껍질 벗긴 주추리 3대가 알뜰하게도 날 속였구나. 갔더니 님이 아니라 뭐였어? 껍질 벗긴 주추리 3대였다는 거야. 걔가 날 속였지. 어떻게 속였어? 알뜰하게 속였지. 이게 진짜 알뜰한 거야? 아니지. 무슨 법? 반어법. 알뜰하게도 속였구나 이거야. 그러면 여기까지 봤을 때 여기서 되게 중요한 질문이 나오는 거야. 왜 얘는 주추리 3대를 님으로 착각했을까? 왜? 이렇게 본다고 사람하고 주추리 3대하고? 착각하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죠. 뭐예요? 바로 시간적 배경이에요. 시간이 언제야? 여긴 밤이라고 보지만 여기서 보면 저녁밥을 일찍 지어 먹었어요. 그리고 건너산을 바라봤는데 건너산에 사람의 형체인지 뭔지 형체가 보일 정도야. 그럼 밤이 아니라 언제가 보겠어? 해질녘이라고 보는 거야. 해질녘. 저녁밥 일찍 먹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해질녘을 해가 넘어갈 때를 철학적으로 무슨 시간이라고 하는지 알아요? 철학적인 시간이요. 길어요. 무슨 뭐뭐와 뭐뭐의 시간입니다. 들어본 적 있을걸요? 뭐와 뭐뭐의 시간. 바로 철학적 용어로 시간이 없으니까 개와 늑대의 시간. 개늑시. 개와 늑대의 시간이 뭐냐면 어느 마을에서 저녁만 되면 늑대들이 습격을 해요. 그 마을을 지키기 위해서 개들을 키운단 말이야. 근데 그날도 저기서 늑대에 습격했어. 그래서 개들이 막 쫓아가서 그래서 막 싸워. 근데 해가 졌어. 황혼을 등지고 저기서 4발 달린 짐승이 한 마리 걸어와. 투벅 걸어오는 거야. 근데 그게 만약 늑대라면 누가 진 거야? 개가 진 거, 우리가 진 거지. 위험이야. 하지만 저기서 걸어온 게 개라면 우리가 이기면 우리가 안전이 보장되지. 근데 석양을 등지고 오기 때문에 그게 개인지 늑대인지 분간하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그게 철학적으로 개와 늑대의 시간이고 인식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시간이야. 사물의 본질을 파악할 수 없는 시간. 철학적 시간, 개와 늑대의 시간. 그러니까 앞으로 개와 늑대의 시간이라는 말은 사물의 본질을 파악하기 힘든 시간인 거야. 그러니까 얘 그때 착각한 거야. 저쪽에서 석양을 해가 지는 석양을 등지고 역광으로 비춰오니까 얘가 뭔지 정확하게 모르는 거지. 그래서 착각할 수 있는 거야. 철학적. 아무튼 그래서 뭐처럼 밤이었기 망정이었지. 행여나 낮이었으면 날 웃길 뻔하였구나 라고 되죠. 요 가나 한꺼번에 왔습니다. 됐죠? 이렇게. 문학하는데 어때? 시간은 좀 여유도 있고 해서 다른 시간과 관련된 거 좀 얘기를 해준 거야. 개와 늑대의 시간 이렇게. 예전에 드라마도 한번 있었던 것 같아요. 다음. 그래서 일단 가나와 관련해서 한번 가볼게요. 자, 기억. 승태야, 기억 뭐냐? 기억 읽어줘봐. 밤. 어디에 나오는 밤이냐? 그렇지. 여기서 밤에 뭐처럼 밤이었기 망정이었지. 낮이었으면 남 웃길 뻔했구나라는 거지. 자, 밤. 님을 만나게 된 설렘? 님 만났어? 안 만났어. 부지하는 님에 대한 원망이야? 자신의 행동에 대한 자부심. 내가 아니네. 그다음 내적 갈등에 벗어난 평온함? 자신의 행동을 감추어진 것에 대한 안도감? 맞죠. 다음 몇 번? 5번입니다. 하나씩 보세요. 하나씩 봐도 충분해요. 근데 2개 한꺼번에 하면 머리만 복잡해져. 기억 쫙. 그래서 이 문제를 풀 때 순서를 이렇게 잡는 거야. 순서를 기억, 니은 순으로 가야 되고 이렇게 가지 말라는 거야. 기억을 먼저 가고 그 다음에 니은을 가라는 거야. 이렇게 가면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보는 거잖아. 오히려 더 헷갈려. 항상 기억 먼저 보고 니은 나중에 보세요. 하고
이건 나중에 한꺼번에 풀어볼까요? 문제가 왜 이렇게 없어? 네. 자, 다 가볼게요. 백리금파. 김상용, 백리금파에서라고 했는데 제목이죠. 백리금파 무슨 뜻일까요? 금파, 금빛 물결입니다. 물결 파잖아요. 금빛 물결. 우린 금빛 물결, 진짜 금빛 물결은 아니겠죠. 비유적인 표현이겠죠. 자, 금빛 물결. 어떨 때를 금빛 물결이라고 할까? 무엇을 금빛 물결이라고 할까요? 가을 들판의 곡식이에요. 누렇게 익은 가을 들판의 곡식들이 펼쳐져 있는 모습을 금파, 금빛 물결이라고 합니다. 그럼 백리는 길이 단위야, 길이. 백리는 몇 킬로? 40km. 심리가 4km니까 백리는 40km죠. 그럼 백리 금파라는 게 뭐야? 40km나 되는 황금빛 물결이라는 뜻이야. 근데 여기서 꼭 40km는 아니겠죠? 넓게 퍼진 가을 들판에서라는 뜻이야. 넓게 퍼진 수확철 가을 들판에서라는 거. 그걸 바라보고 있는 거겠죠. 쭉 보죠. 고개를 넘어 산 허리를 돌아내렸다. 고개를 넘고 산 허리를 돌아내렸다. 산 밑이 바로 들. 들은 그저 논분의 연속이다. 두렁풀을 말끔히 깎았다. 두렁풀에 논두렁이 풀이죠. 풀. 왜? 수확철이 저런 게 있으면 걸리적거리거든. 논배미마다 수북수북 담긴 벼가 연속하여 백리금파를 이루었다. 즉 논배미마다 수북수북 담긴 벼가 연속해서 백리금파를 황금빛 들판을 이루었다 이거죠. 여기서 뱀이가 뭔지 알아요? 뱀이? 뱀이다. 뱀이. 어? 뭐? 뱀이가 무슨 뜻일까? 뱀이. 우리가 이제 뱀이 하면 뱀이랑 비슷하지만 다른 게 하나 더 있어요. 뭐가 있냐면 뱀이랑 마지기. 마지기는 들어봤냐? 한 마지기, 두 마지기. 처음 들어봐요? 이거 둘 다 뭐의 단위? 논을 세는 단위예요. 논을 세는 단위인데 마지기는 뭘로 나누는 거냐면 얘는 면적으로 나누는 거예요. 면적으로 나누고 뱀이는 뭘로 나눈다? 구역으로 나눠요. 구역. 그러니까 마지기는 약 200평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마지기, 두 마지기 그러면 400평, 600평 면적으로 세는 단위인데 마지기는 구역으로 나누는 거야. 즉, 잘 봐. 구역이 이렇게 있다고 해봅시다. 자, 몇 구역으로 나눠져 있죠? 두 구역인데 여기 떨어져 있잖아. 세 구역인데. 미안. 몇 구역으로 나눠져 있어요? 네 구역으로 나눠져 있죠? 그럼 얘는 몇 뱀이? 네 뱀이라고 불러요. 네 뱀이. 예, 네 구역, 뱀이, 네 뱀이. 마지기로 따지면 얘가 다 합쳐서 400평이면 몇 마지기? 두 마지기가 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구역과 마지기로 나누는 거죠. 그러면 논 구역마다 수북수북 당긴 벼가 연속하여 백리금파를 이루었다. 이렇게. 여기저기 논들을 돌아다니는 더벅머리 떼가 있다. 더벅머리 떼가 있다. 우여 소리를 친다. 혹 꽝꽝 석유통을 두들기도 한다. 참새들을 쫓는 것이다. 이거죠. 야, 수확철에 그 곡식들이 그렇게 익었는데 참새가 쪼아 먹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새를 쫓는 거야. 참새들이 자리를 못 붙여 한다. 우선 내 옆에 있는 더벅머리 떼가 우여 소리를 쳤다. 참새 떼가 와르르 날아갔다. 1000마리는 될 것 같다. 날아간 참새들은 원을 그리며 저편 논뱀이에 앉아본다. 저편 애놈들은 날아앉은 새떼를 보았다. 깨어져라 하고 석유통은 두들긴다. 일제히 우여라고 하죠. 자, 여기까지 뭐 보면 이렇게 할게요. 새들이 이렇게 치는 걸로 이렇게 합시다. 우여 소리를 친다. 이 아우성을 질타할 만한 담력이, 이 아우성을 꾸짖을 만한 담력이 참새의 작은 심장이 있을 수가 없다. 참새들은 앉기가 무섭게 다시 피곤한 날개를 쳐야 한다. 어디를 가도 우여가 있다. 꽝꽝이 있다. 참새들은 쌀 하나 넘겨보지 못하고 흑사병 같은 우여 꽝꽝 속을 헤매는 비운아들이다. 사실 애놈들도 고달플 것이다. 이렇게 여기 나오죠? 나와. 네, 나. 여기서 난 누구라고요? 작가예요. 작가. 이거 수필이니까. 나와 내 당나귀는 이 광경을 한참 바라보고 있다. 나는 나귀 등에서 짐을 내려놓고 그 속에서 오뚜기 하나를 냈다. 얘들아, 너들 이리 좀 와. 이것 좀 봐라. 하고 나는 오뚜기를 내들고 애놈들을 불렀다. 애들을 꼬시는 거야. 오뚜기로. 애놈들이 모여들었다.
얘들아, 이놈의 대가리를 이렇게 누르고 있으면 요명으로 누운 채 있단 말이야. 그렇지만 한번 이놈을 쑥 놓기만 하면 요것 봐라. 요렇게 발딱 일어선단 말이야. 나는 두서너 번 오뚜기를 눕혔다 일으켰다 했다. 이것들을 너들에게 줄 테니 한 대 씨름을 해라. 한 대는 함께 씨름을 해라. 씨름에 이긴 사람에게 이것을 상으로 주마라는 거죠. 오뚜기를 씨름에게 상을 준대. 애놈들은 날래 빨리 수줍음을 버리지 못한다. 어찌어찌 두 놈을 붙여놓았다. 한 놈이 안한기에 걸려 떨어졌다. 관중은 그동안에 열이 올랐다. 허리띠를 고쳐매고 자원하는 놈이 있다. 사후 승부가 끝났다. 아직 하지 못한 애들은 주먹을 쥐고 제 차례 오기를 기다렸다. 승부를 좋아하는 저급한 정렬은 인류의 맹장 같은 운명이다. 결국 마지막 한 놈이 이겼다. 나는 씨름의 패배를 선언하고 우승자에게 오뚜기를 주었다. 참새들은 그동안 배가 불렀을 것이다. 라고 했죠. 그러니까 얘 씨름을 왜 시킨 거야? 참새들. 이리하여 나는 천석군이의 벼 2대를 횡령하고 재산의 7전가량을 손실 입혔다. 1000마리의 참새들은 오늘 밤 오래간만에 배부른 꿈을 꿀 것이다. 라고 했죠. 좀 재치 있는 표현이죠. 그럼 여기서 천석군이가 무슨 뜻이에요? 천석군이라고 했으니까 사람을 뜻하겠잖아. 천석군. 한 해 1년에 수확하는 양이 쌀 천석인 경우를 천석군. 만석군은 1년에 수확하는 쌀의 양이 만석이면 만석군이 되는 거고. 또 하나 여기 2대가 있죠. 2대, 변 2대. 2대는 양이 얼마나 될까요? 한 대의 양이 얼마일까요? 쌀 한 대. 몇 킬로? 쌀은 2대면 2리터. 2대가 2리터예요. 막걸리도 한 대가 2리터예요. 그죠? 그러면 10대는 뭐라고 부르죠? 20리터를 뭐라고 합니까? 한 말. 그래서 쌀 20리터가 한 말이에요. 10마리면 뭐가 되겠어요? 200리터가 되죠. 10마리면 한 가마니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어쨌든 벼 2대를 횡령하고 재산의 7전가량을 손실하였다. 1000마리의 참새들은 오늘 밤 오래간만에 배부른 꿈을 꿀 것이다. 라고 했죠. 됐죠? 백리군파에서 참새들을 배불리 먹인 이야기였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깔끔하게 풀고 갑시다. 다의 글쓴이에 대한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 피곤한 날개를 통해 아이들의 회방으로 인해 앉을 자리를 찾아 헤매며 힘겨워하는 참새들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맞습니까? 따옴표 돼 있잖아. 피곤한 날에 누구 거야? 참새의 피곤한 날에 맞아요? 이거 피곤한 날인 거 찾아봐야지. 맞죠? 참새의 피곤한 날에 맞죠? 다음. 흑사병 같다는 것은 뭐가 꽝꽝 우여우여 소리가 참새에게는 흑사병 같다라는 거죠. 이걸 통해서 참새를 내쫓는 소리가 참새들에게 위협이 되고 있음을 표현하는 것 같고, 애놈들도 고달플 것이다 해서 이거 뭐야? 쌀알을 못 먹게 우여 쾅쾅 치는 애들도 고달플 것이다 라고 말했죠. 쌀알 하나 못 먹게 참새를 쫓아하는 더먹말대의 처지를 측은하게 바라고 있다 같고요. 씨름을 해라 하여 상으로 내건 오뚜기를 통해 고난을 딛고 일어서는 의지의 중요성을 아이들에게 강조하고 있다. 다음 몇 번? 4번. 이거는 잔뜩 긴장했다. 이거 보는 순간 긴장이 확 풀리죠. 다음 4번. 저급한 정렬이라고 표현한 것에서 인간의 본능적인 승부욕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죠. 그래서 저급하다고. 맞습니다. 맞아요. 다음. 보기 보자. 해학이죠. 해학. 제시된 사건이나 상황이 주는 메시지를 평가하고 그것이 웃음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포괄적으로 인지하는 경험이다라는 거죠. 해학을 유발하는 요소에는 상황적 요소와 언어적 요소가 있다. 상황적 요소는 상황의 반전, 상황의 부조화, 상황의 전이 등을 통해, 언어적 요소는 과장과 희화와 재치 있는 표현을 통해 웃음을 머금게 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되죠. 자, 여기서 이제 해학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해학과 풍자, 오늘도 테스트에 풍자 비판이 있었지만 해학과 풍자의 차이는 뭐죠? 해학과 풍자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뭡니까? 맞아요. 해학에는 뭐가 없어? 비판이 없어요. 근데 풍자에는 무조건 뭐가 있어? 비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을 우리가 웃음이라고 말은 하는데요. 실은 풍자에서는 웃음이 없어도 돼요. 그러니까 풍자의 정확한 명칭은 우회적 비판. 그렇지, 돌려가기. 이게 풍자. 그리고
우스꽝스럽게 표현하지만 대상을 비판하거나 부정적으로 평가할 의도가 없다면 그건 해악이죠. 여기서는 해악입니다. 그럼 여기서는 어린아이들도 비판할 의도가 전혀 없다는 거죠. 가보자. 가에서 거스를 수 없는 백발이겠죠. 가시와 막대는 막으려는 상황이죠. 자, 거스를 수 없는 것을 막으려 하는 상황이죠. 부조화. 어떤 거죠, 이건? 상황의 부조화. 막을 수 없는 것을 막으려 하려니까 상황의 부조화. 나에서는 임의로 확실했던 것이 주치리 3대로 밝혀지죠. 그러면 상황이 어떻게 돼? 반전이죠. 님인 줄 알았는데 가서 보니까 뭐였어? 주치리 3대였어요. 상황의 반전. 웃음 유발. 다해서 가볼까? 아이들이 참새를 쫓는 것에 관심을 두던 상황이 오뚜기를 쟁취하기 위한 씨름으로 몰두하는 상황은 어떻게 돼? 전이 되는 거 맞죠? 상황의 전이. 여기도 웃음. 가에서 늙음이 오히려 빠르게 다가온다는 것을 지름길로 오더라 라고. 자에서 참새에게 쌀알을 배불리 먹게 해준 일을 벼 2대를 횡령한 것으로 재치 있게 표현한 것 나와있죠? 재치 있는 표현 맞죠? 얘도 웃음 유발 해양 맞습니다. 나에서 님을 만나기 위해 버선과 신을 신지 않고 허둥대는 모습을 다해서 우승자가 오뚜기를 상을 받고 기뻐하는 모습을 과장하여 허둥대는 모습과 기뻐하는 모습을 과장하여라고 했죠. 실은 맞을 수 있죠. 하지만 본문에 가보니까 뭐가 없어. 오뚜기를 상으로 받고 기뻐하는 모습이 나와있지 않습니다. 신을 신지 않고 허둥대는 모습 나와있죠. 천방지방 지방천방 님배곤배 곤배님배 원엉둥탕 나와있죠. 웃음이 유발된다고 할 수 있겠군. 답 몇 번? 답은 5번이 되겠어. 여기서 뭐가 틀려서 기뻐하는 모습이 나와있지 않죠?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앉아. 이렇게 했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피드백은 정상적으로 하는 거야. 피드백은 정상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테스트를 봐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